이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좋은 아이로 성장한다라는 결과를 파더 이펙트라고 하죠. 저는 굉장한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죠. 아빠 효과는 생물학적인 남성의 효과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오천호 작가입니다. 자, 오늘 당신은 만점 부모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네. 그러니까 육아 혹은 부모됨, 부모다움, 대한민국이 이것조차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맞아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육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부모가 되어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저 부모보다 좀 더 괜찮은 거 아니냐. 혹은 저 부모를 바라보면서 저 부모는 왜 저런 나쁜 행동을 하느냐.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줄을 세우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육아조차도 경쟁을 하는 이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책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2권의 저서를 집필을 했는데 와. 이때가 제일 민망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책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소개가 더 민망해지고 있는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책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뭐냐면 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독일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천호 작가의 책을 읽고 나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굉장한 책이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한국을 떠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에요. 이거 대단한 책인데도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이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이제 취재를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공무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 꿈이 굉장히 다양했을 것인데 한국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업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데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뭐 공직에 대한 열의 이런 거 없죠. 뭐 공공성에 대한 열의 그런 거 없습니다. 불평등, 차별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최소한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쾌해요. 책을 기분 좋으려고 읽었는데 책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다 다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써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라준다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이제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다라는 것은 결코 편한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12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이 강연과 어울리는 책은 바로 이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뭐 행복한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본격 비혼을 선언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이 책을 읽으면 결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심어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어떤 두려움 속에서 자녀들조차 경쟁을 하는 걸 떠나서 본인들조차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절대 숨기지 않고 이 안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모다움의 강박이 빚은 끔찍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뭐다움이라는 굴레 속에 살아가요. 어른답게 살아라, 청소년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가지고 남자답게 여자답게 너 부모답게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모다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도 무너지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출발점은 즉 이 부모다움의 강박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굉장한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화목한 가정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옳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얼핏 들어보면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떤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냐고 하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즉 성별에 따라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게 첫 번째 부모다움이라는 거죠. 그 부모다움의 강박이 빚은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뭐 좋은 자녀를 사랑하고 이전에 남편은 남편답게 근데 그 남편은 남자다운 거예요. 아내는 여성답게 엄마답게 그리고 자녀는 또 자녀답게 근데 그 자녀는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가지고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충실히 수행을 하게 될 때 야 너희 가족들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식의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부모다움을 잘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실제로 가정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고 성고정관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지면 왠지 누군가가 아이를 더 돌봐야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일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 안 가요. 그러면 뭔가 부모 중에 한 명이 좀 더 예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집안에서는 특정한 성별이 그 일에 더 적합되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실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목한 가정,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더 심해졌습니다. 왜 심해졌냐면 대한민국 육아서에서 부모다움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가를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육아서에서 제가 이제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을 책을 쓸 때 한 200건 정도 육아서를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상태를 자꾸 정상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말만 함으로써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른 스타일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3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거는 그냥 아이는 이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이때 엄마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아니라 아이가 그때 그걸 하지 못할 때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엄마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지금 아이를 케어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단어를 먼저 쓰는 거죠. 그냥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어디에서 또 강화가 되냐면 3살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다. 4살 때 무엇이 정상이다. 요즘은 5살 때 영어를 하는 것도 정상인 것처럼 묘사를 해요. 깜짝 놀라요. 이미 한글은 그 정상이, 그러니까 5살 때 한글을 아는 게 정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그런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적기 교육이라는 거죠. 굉장한 위험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시기를 벗어나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부모가 때를 놓친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를 본다는 것은 들어보기에는 별 나쁜 말 같지 않지만 이런 단어들만으로도 많은 부모들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 안 되는 것 같고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은 엄마라는 이야기로 수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육아서에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엄마표 육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잘 먹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엄마의 자상함, 여성의 섬세함이라는 것이 엄마 옆에 고정관념으로 늘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엄마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엄마만 그걸 해야 되느냐? 여성이 그것을 해야 될 더 적합한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 다 있기 때문에 엄마는 이런 육아에 적합한 것처럼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엄마가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열정과 성실한 일, 뭐 주부력 이런 말들 나오죠. 무서워 죽겠어요. 뭐 엄마라면 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고 그거는 결국 엄마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본인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의 화목이란 단어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희생으로 묘사가 되면서 결국 엄마는 육아의 적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엄마는 타고난 존재인 것처럼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그 다음 문제로 이어지냐면 마치 엄마가 육아의 적임자다라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아빠 효과는 어떻게 오용되는가 이 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실험과 연구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0몇 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수만 가정을. 영국에서 좀 어떤 바르게 큰 가정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왜 저 아이는 바르게 성장을 했을까? 바르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지만 뭐 어쨌든 좀 덜 폭력적이고 더 관용적이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아빠가 육아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던 결과를 흔적들을 발견해냅니다. 이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좋은 아이로 성장한다라는 결과를 파더 이펙트라고 하죠. 아빠 효과라는 단어로 끄집어내요. 그건 팩트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까 이전에 이야기 봤죠. 뭔가 엄마가 육아의 적임자고 엄마는 섬세하니까 엄마는 자상하니까 육아를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아빠 효과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빠만의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엄마의 자상함과 여성의 섬세함 이런 거는 끊임없이 아빠는 좀 논리적이고 아빠는 좀 몸으로 놀아주고 아빠는 조금 다르고 뭔가 여성과 남성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버릇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수평적인 버릇이 아니라 여자가 부족한 것 여자는 조금 감정적이고 남자는 좀 논리적이고 그런 고정관념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효과가 나오니까 아빠만의 효과, 그 아빠만의 효과가 나오면 또 버릇처럼 회로도가 이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엄마는 할 수 없는 아빠만의 효과. 그러니까 엄마는 한계가 있는 아빠만의 효과. 그게 아들과 아빠 그러면 막 하늘을 찌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저는 굉장한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죠. 아빠 효과는 생물학적인 남성의 효과가 아니라 좋은 어른이 한 명 육아에 더 투입된 효과다. 여성이 혼자 육아를 보는 집안보다 남성이 그거는 남자가 왜 집안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육아에 개입을 함으로써 전체가 육아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혼자 육아를 하게 될 때는 까칠해지는 거죠. 문제집 풀어 씻어 막 이렇게 까칠해지는데 육아가 조금 분산이 되면 훨씬 더 다정다감하게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빠 효과라는 것은 기존에 마치 생물학적 여성의 육아에 적합한 것처럼 설명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를 반성해야 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마치 여성이 육아에 적합한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생물학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조차도 그래 맞아. 엄마는 생물학적으로 또 한계가 있지. 역시 아빠가 하루에 15분, 20분 즐겁게 놀아주는 거 그건 절대로 엄마가 할 수 없는 것이지. 이러면서 육아에도 남성이 뭔가 더 잘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 안에서도 여자보다 남자가 뭐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못하는 게 없어.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오염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는 게임을 할 때 막 굉장히 좁게만 바라본다. 근데 아빠는 막 크게 게임의 룰을 설명해주고 그게 일터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시작점이잖아요. 여자는 상황을 좁게만 본다. 근데 남자는 총체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려고 한다. 그렇게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육아의 세계에서 서로 심어주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굉장한 좀 그릇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이 책에서.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평등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저하고 제 아내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그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죠. 뭔가 남자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뭔가 아내가 내가 돈을 벌 때 뭐 출장을 가거나 할 때 뭔가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챕터 제목이 사랑이 넘치는 불평등한 우리 가정이라는 챕터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아주 행복합니다. 보통 집안 엄마가 엄마답게 나는 슈퍼우먼 주부력 많네 막 그러면서 엄청난 주부력을 보여주고 요리 잘하고 또 아빠는 또 열심히 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과 딸은 아들답게 딸답게 크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그 가정을 과연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장할 수 있는 가정인가라고, 모든 가정이 다 그런 식으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는 여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중에 너 야 이래서 나중에 시집가서 뭐 할래? 요리는 제대로 하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끊임없이 뭐 남편이 아프면 아내에게 어른들이 뭐 평소에 뭐 먹었길래 이러냐 애가, 이런 식의 어떤 지탄을 받게 되고, 그건 사회적으로 계속 성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찬호 작가는 왜 사랑스러운 집조차도 분석해서 비판을 하느냐?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불평등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등에서 벗어난 이야기에 현혹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육아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육아서들이 가장 인기를 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아이가 성공하느냐, 명문대를 가느냐,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좋은 사회라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를 갖고 와서 평균치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평균이 갖고 있는 불평등의 크기를 좋은 쪽으로 줄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많은 부모다움의 교육은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회라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도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SNS나 그 연애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유모차나 아니면은 무슨 뭐 육아용품이나 이런 것들, 고가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좀 아이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육아 경쟁 이런 것들이 SNS나 그런 대중 매체에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은가. 제가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에 그 유모차에 대한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 검색창에다가 500만 원 유모차. 정말 바로 딱딱 뜨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뭐 신문 기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 뜨는 거예요. 600만 원 끄덕 떠요.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서 그런 육아 방송을 찍고 그런 식의 이제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베이비 페어 있잖아요. 박람회 가보면 그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난리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걸 하면 되게 뭐 이 유모차는 뭐 어떻게 부모가 50만짜리 유모차를 살 수가 있어. 이 유모차는 뭐 목에 뼈를 잡아주고 막 근육을 도와주고 막 그런 모든 육아용품이 다 그런 거거든요. 과학적이고 엄마라면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현혹이 되냐면 역설적으로 그런 막 명품 육아 시장이 공개될수록 내가 쓰는 소비는 굉장한 절약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안 사. 나는 굉장히 꼼꼼해. 꼼꼼한데 결국 전체 소비하는 지출은 늘어나요. 내가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런 방송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자신은 굉장히 뭔가 육아에 결점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육아가 존재하니까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요구하는 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럼 200만 원 유모차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흐름 때문에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사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방송들을 보면 방송이 도대체 왜 저러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오히려 더 그런 걸 자극시키고 그리고 그 육아용품이 비싸면 결코 이렇게 좋은 사회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육아를 할 때 주로 여성이 용품들이 많죠. 여성이 비싼 제품을 구매했다라는 게 엄마로서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이유처럼 포장이 됩니다.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어떤 노골적인 집안에서는 뭐 남편이 그걸 사주게 되면 나 더 잘할게. 더 육아. 그러니까 육아를 내가 더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 육아의 명품 시장이 그런 걸 여성들에게 오히려 더 주입을 하는 그런 경향성까지 있거든요. 실제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품만 좋아졌지 실제로 그 안에서 여성이 과연 편리해졌는가. 장비만 좋아진 거예요. 장비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육아서에서 제각기 다른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획일적인 시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의 노릇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육아서를 볼 때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육아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육아사가 천편일률적인 것이 나쁜 현상인 거죠. 그 육아사 하나하나는 다 각자의 노하우가 들어간 내용이고 뭐 어떤 나쁜 의도로 절대 쓴 책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육아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엄마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부모라면 해야 될 어떤 고정관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 그건 책이 끼치는 좀 나쁜 영향이라는 거죠. 육아서는 다 개인의 경험담이 들어와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의 경험담이라는 것을 아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부모가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 자꾸 어떤 부모를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엄마가 되어서 저것도 못하냐 아빠가 저것도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육아서를 접하는 거는 뭐 아주 뭐 개인의 자유지만 그 육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타인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타인을. 자기와 자기 자녀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육아서를 보면 볼수록 다른 육아를 하는 사람이 뭔가 쟤는 80점, 나는 85점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솔루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결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육아서를 보면서 느낀 거는 거의 그 반려견 교육책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말을 안 들을 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아서를 읽을 때 명확한 솔루션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제가 아이 낳기 전에는 이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런 말에 좀 얽매이지 않고 육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좀 성별에 따라 좀 다른 인물을 주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약간 그 지점이 고민이라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애를 케어해주는 변수 자체를 이게 동등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걱정이라면, 그게 하나의 고정관념을 심어줄 거라는 이제 우려가 있으면 정말 기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케어해주는 건 엄마다. 그러면 밥하는 건 다 아빠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기계적으로라도 이제 맞출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모든 집안이 이렇게 실천될 수는 없어요. 각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주의 기운으로 그냥 뭔가 그 케어를 해줄 때 엄마만이 남아 있어요. 남편이 무슨 가부장적이라 가지고 그건 여자가 해야지 하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여성하고 엄마랑 자녀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우주의 기운을 인위적으로 뒤틀 수는 없죠.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엄마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빠는 지금 일하는 것이고 뭔가 전통적인 그런 관점으로 분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게 걱정이라면
남성이 어떤 집안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아이가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엄마가 그것을 케어를 하는데 여기에 자꾸 어떤 해석들을 하려고 하니까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지 라고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 부모라는 단어도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라는 단어도 이제 안 쓰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어떤 생물학적인 부모의 개념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지금 너를 케어해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른이니까 너를 케어해 주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여성이고 엄마기 때문에 너 곁에 있는 것,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은연중에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속이 편하거든요. 아이고 억울해 죽겠는데 아이고 뭐 엄마가 그래 이런 맛에 엄마가 되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듬으면 충분히 이제 고정관념은 사라질 수 있죠. 이 좋은 사회란 평범하게 살아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대안학교나 대안육아마저도 또 비판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양면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이것도 맞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결론은. 이런 결혼과 육아의 사회 책을 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또 이런 구조로부터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아이는 경쟁 교육에 찌들으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안 교육이라든가 여기 뭐 대안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도 대안 경제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제가 그거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대안이라는 것이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회라는 것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행복해야 돼요. 대안학교, 무슨 대안, 무슨 육아, 공동 육아 뭐 이런 것들은 그거 선택한 사람들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건 존중을 하는데 그것도 결심을 해야지 가능하고, 그 결심은 자기가 처한 사회적 상황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냥 그 아이가 거기서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확실한 해결책처럼 소개가 되는 것은 학교가 좀 뭐 이렇게 경쟁교육 이런 거를 내버려 두는 거죠. 또 싫으면 거기 대안교육 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럼 대안교육을 선택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느냐? 경쟁합니다. 나는 대안을 선택했다라는 자꾸 장점을 드러내는. 자꾸 그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또 다른 만점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 교육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부모라면 말이야. 이때 이런 선택을 해야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 대안 교육도 부모가 굉장히 희생해야 되거든요. 특정한 성별이 또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덮여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 지점도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가님도 또 뭐 사교육이나 또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으셨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작가님은 지금 현재 자녀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학년짜리와 또 1 학생인데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칭찬에 대해서 인색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칭찬을 하지 않는 게 이거 칭찬을 왜 안 하냐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굳이 뭔가 좋게 해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뭘 시험을 하나 처음에 막 역시 너는 열심히 해서 뭐 다른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인가? 어쩌나 열심히 했으니 1등 했네, 받아쓰기 100점이네. 그게 고정관념이죠. 왜냐하면 받아쓰기를 80점 받은 친구가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자꾸 우리가 쓸데없는 해석들, 칭찬들, 과잉 칭찬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얘는 세상을 정성과 비정성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뭔가 예전보다 못할 때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중간중간 과정에서 내가 지나친 격려, 지나친 칭찬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계속 누적되다 보면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절대 아니다. 네. 자, 배민리 시청자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셨습니까? 작가님의 파스 한 장 팍 붙여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모 4.0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